안녕하세요. 매일같이 빠짐없이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을 함께하며 기쁜 사연엔 함께 웃고 슬픈 사연엔 함께 울고 화나는 일에는 함께 욕도 해가며 스트레스 푸는 낙에 살고 있는 40대 애독자입니다. 사연 듣다 보면 세상에 정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쵸? 저 또한 사람 한 번 잘못 만나는 바람에 결혼해서 가정고생을 다 하다가 이제야 이혼하고 제 인생 살면서 사는 재미를 다시금 배워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전남편이라는 놈은 참 사고도 가지가지로 치는 놈이었어요. 결혼 전에는 없는 집안 형편에 혼자서 성공해보겠다고 아등바등하는 게 짠하기도 하고 가엾기도 해서 이것저것 챙겨주던 게 그만 같이 애까지 낳고 사는 사이가 되어버렸네요. 그 집안 형편에 제가 끼게 될 줄도 모르고 말이죠.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그렇게 불쌍한 척 안타까운 척 일부러 제 동정심을 사서 제 입맛대로 굴어줄 만만한 마누라를 노렸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실제로 결혼하고서 그 집안 뒤치다거리란 뒤치다거리를 다 해야 했으니까요. 일찍이 호구를 알아본 셈이죠. 당신 이제 곧 있으면 애도 태어날 텐데 언제까지 사업 구상만 하고 있을 거야. 지금까지는 그래도 우리 둘뿐이니까 어떻게든 헤쳐나갔다고 했어도 아이 낳으면은 이제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애는 제대로 키워야 할 거 아니야. 누가 그걸 몰라서 이래? 나도 내 새끼 잘 키워보자고 밤낮 없이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끼니도 제대로 못 챙겨가며 발바닥에 불나도록 뛰어다니고 있는 거 아니야. 남편이 밖에서 이렇게 고생을 하면 남편 안쓰러워서라도 말 한마디라도 좀 예쁘고 상냥하게 할 일이지. 당신 결혼하고부터는 그저 내 얼굴만 보면 돈. 그렇게 돈이 좋으면 나같이 없는 놈 말고 돈 있는 놈하고 결혼하지 그랬어? 결혼 후에도 좀처럼 자리를 잡지 못하는 전 남편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아이 갖는 걸 차일피일 미루던 와중에 결혼 3년 차에 갑작스럽게 찾아온 아이의 존재는 기쁨보단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그래도 저도 사람이면 이제 제 새끼가 나온다는데 지금까지와는 다르겠지. 앞으로는 정신을 차리겠지. 애써 불안한 마음을 달래려 했으나 어디 사람이 그리 쉽게 바뀌나요. 바뀌려면 진작에 바뀌어야 했을 놈이었습니다. 나도 좋은 말만 하고 싶어. 뱃속에 내 새끼 품은 당사자가 나야. 내가 지금 내 입으로 나쁜 말 내뱉고 싶겠어? 그치만 나 이제 만삭이라 일도 더 못 나가잖아. 우리 지금 남은 거라고는 우리 결혼할 때 내가 해온 이 집 전세금이 전부인데 여기서 목돈을 더 만들어둬도 불안할 판에 당장 자금 융통 안 되면 이 집 전세 빼야 할지도 모르는데 언제까지 내가 듣기 좋은 소리만 할 수 있겠어. 그놈의 전세금 소리. 결혼할 때 그거 당신이 해왔다고 유세 부리는 것도 어디 하루 이틀이지. 돈 없는 놈은 어디 서러워서 살겠나? 어떻게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보자는 취지로 대화를 걸어봐도 자격지심이 심한 전 남편의 반응이 항상 저 모양이었으니 불안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한 번씩 폭발해서 이렇게 살 것 같으면 차라리 갈라서 자고 하면 매번 저를 붙드는 건 남편이었어요. 미안해. 못난 남편 때문에 당신 마음 졸이며 사는 거 알아. 나도 내가 잘못됐다는 건 아는데 세상살이 뭐하나 내 마음대로 풀리는 게 없으니 자꾸 당신한테 화풀이만 하게 되는 것 같아. 내가 부모를 믿을 수 있겠어. 형제를 믿을 수 있겠어. 나한텐 이제 당신이랑 태어날 우리 아기밖에 없어. 잘못했어 여보. 나 버리지 마. 아이라도 없었으면 갈라서기가 쉬웠을 텐데 뱃속엔 이미 아이가 다 자라서 나올 날만 기다리고 있었고 그때까지는 그렇게 시달리면서도 아직까지 전 남편에 대한 정이 다 떨어지지는 않았던 터라서 벙어리 냉가슴을 앓으면서도 저는 전 남편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전 남편도 그랬지만 저도 고등학교 때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전 남편 말고는 딱히 의지할 만한 다른 가족들이 없었거든요. 전 남편의 상황은 저보다도 더 좋지가 않았습니다. 시부모라는 사람들은 자식을 둘이나 두고도 제대로 돈을 벌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전 남편이 어릴 적 공장에서 일하시다 사고를 당하셨다는 전 시아버지께서는 그 이후로 쭉 집에서 자리 보존을 하고 계셨고 남편이 사고 나기 전까지 돈을 벌어본 적이라고는 없는 전 시어머니가 간간히 허드렛 일이나 부업을 하신 것 외에는 별다른 수입원이 없으셨다고 해요. 가끔 친척들 앞에서 우는 소리를 해서 얼마간 돈을 타와서 쓰기도 하셨다는데 어린 마음에 부끄러운 자기 집 형편을 온갖 아쉬운 소리 해가며 좋아하지도 않는 친척들에게 비굴하게 돈을 타내는 제 어머니가 정말 싫었다고 합니다. 나라면 먹여 살려야 할 자식이 둘이나 있었으면 어디 집 근처 공장이라도 취직해서 작게나마라도 꼬박꼬박 돈을 벌었을 거야. 그렇게 무책임하게 가끔 일하는 척이나 하다 남의 손을 벌리는 게 아니라. 말은 잘하지.
저도 제 새끼 가진 저를 두고 그 마음고생을 시켜놓고는 닮은 사람끼리 서로 혐오한다는 말이 저런 거구나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저조차도 전 시어머니에 대한 남편의 원망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전 시어머니가 워낙에 드센 사람이기도 했지만 자기 자식들에 대한 애정보다는 스스로에 대한 연민이 더 큰 사람이기도 했으니까요. 내가 저것들 없었으면 병든 남편 버리고 진작에 재가를 했을 것을. 그리고 내가 어미라고 집을 딱 지키고 있었으니 저들이 저만큼 사람 구실하고 사는 것 아니냐. 내 인생을 통째로 갈아넣어 저들 인간 만들어 놨더니 어미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들어먹고 자식 새끼들이라고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게 없어. 자식 새끼들이라고 제대로 된 뒷바라지 한번 해준 적 없으면서 자식들에게 부리는 위세가 아주 대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모친까지 없었더라면 정말로 길바닥에 나앉을 판이었기 때문에 전 남편은 그렇게 제 어머니를 싫어하면서도 완전히 내치진 못했어요. 그게 제 새 가족인 저와 제 아이들을 괴롭게 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말이죠. 양친이 다 저 모양인 탓으로 전 남편은 초등학교를 졸업하자 식당 주방보조부터 시작해서 당구장, 배달원 등 온갖 아르바이트를 전전해야 했습니다. 저렇게 일을 많이 하는데 당연히 학교는 가는 둥 마는 둥이었죠. 저 같으면 제 자식이 저 대신 돈 번다고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저리 밖을 떠돌고 다니면 죄책감에 하늘이 미어지는 듯하고 제 한 몸이 부서진다고 해도 제가 생활전선에 나설 것 같은데 전 시어머니는 죄책감은커녕 제 어린 아들이 가져다주는 돈을 그렇게 반기셨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래. 어차피 학교 졸업하면 평생 돈 버는 게 일인데 일찍부터 돈 버는 어려움을 알고 살면 앞으로 네 경력에도 도움이 될 거고 생활에 보탬도 되고 얼마나 좋은 일이냐? 어차피 돈 잘 벌자고 학교도 가는 건데 벌써부터 돈을 다 벌어오니 학교가 뭐가 그리 중요하겠어. 제정신 박힌 부모들이 들으면 기함을 하실 만한 말을 평생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전 남편이니 무슨 수로 제 어머니를 좋아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도 월급 봉투라도 갖다 주는 날에는 간만에 집안에 분란 없이 평화롭게 넘어갈 수 있는 날이라 그것 하나만큼은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환경이 이러한데 애들이라고 잘 자랄 수 있었겠습니까? 남편의 손 아래로 단 하나 있는 여동생이라고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성질머리는 꼭 제 어머니를 닮았는데 하고 싶은 건 많을 나이에 항상 집안 형편은 쪼들리고 그나마 제가 몰래 일해서 번 돈은 어떻게 알았는지 전 시어머니가 득달같이 알고 빼앗아갔다는군요. 니들 먹여 살리겠다고 제 어미 등골이 휘는데 딸년이라고 쥐꼬리만한 돈이나마 형편에 보탤 생각은 않고 제 주둥이만 생각하니 내가 기가 막혀서 살 수가 있나 살 수가 있어. 아이고 불쌍한 내 인생. 그 꼴을 보고 나니 오만정이 다 떨어지겠지만 집에 돈 나올 구석이라고는 제 어머니뿐이니 전 시누이도 집에서는 제 성질머리를 꾹 누르는 것 말고 살 길이 없었겠지요. 제 오라비가 돈을 벌고 있다고는 하나 그건 봉투째로 제 어머니에게 가는 것을 알고 있었을 테니 말이죠. 형편이 이렇다 보니 그저 남매 둘이서 서로 의지하는 것밖에 방도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가끔은 전 남편이 손님에게 팁으로 받은 돈을 제 어머니 몰래 모아다 동생에게 용돈으로 슬쩍 찔러주기도 하고 동생은 제 몫으로 학교에서 받은 간식을 몰래 숨겨와 제 오빠를 챙겨주는 식으로 팍팍한 인생 서로 보듬어가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전 시누이는 제 오빠의 아내인 저에게는 그 별난 성질머리를 죽이려고 애를 쓰는 것 같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잘 되진 않는 모양이었지만 말이죠. 사람이 타고난 바가 있으니 전 시어머니처럼 미운 소리를 자기도 모르게 툭툭 내뱉고는 잘못은 다 저지른 다음에야 사과를 하곤 했으니까요. 언니 미안해요. 내가 정말 언니 앞에서 안 그러려고 하는데 이놈의 주둥이에 자아가 있는지 미운 소리인 거 뻔히 알면서도 그 순간만큼은 내 마음대로 안 돼. 내가 앞으로 진짜 조심할게요. 물론 저렇게 사과하고 얼마 되지도 않아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사과하고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사과하는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잘못을 있는 대로 저질러 놓고는 뒤늦게 납작 엎드려 사과 몇 마디로 수습하려는 게 꼭 저희 오라비와 닮은 걸 보니 남매가 맞긴 맞구나 싶었습니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전 남편은 저와 결혼한 이후로는 제 본가와는 거리를 두고 싶어 했습니다. 사실 저나 아이를 생각해서도 가까이 지내는 게 그렇게 좋을 리도 없었죠. 문제는 제 자식 귀한 줄 모르는 사람이 새로 시집와 들어온 사람이라고 귀한 줄 알 리가 만무했다는 거였습니다. 집에 새 사람이 시집을 왔으면 집안이 더 북적거리는 게 정상이지. 너 들어오고 나서 저놈이 더 집 밖으로 나돌아.
도대체 네가 뭘 하기에 내 말이라면 파트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그러려니 했던 묻어난 놈이 점이 보는 눈길이 저리 달라져? 너 집에서 시험이 욕이라도 하냐? 남의 귀한 집 하나뿐인 아들 빼가고 내 아들이랑 나 사이에서 이간질이라도 하는 거야? 어? 귀한 아들은 무슨, 평생 지갑으로 써먹던 아들이 새 가정 꾸리고 나서 그나마 벌어오는 적은 돈이나마 다 저희 집으로 가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겠죠. 평생 집안에서 1인자로 군림해오며 싫은 소리 할 사람 하나 없이 제멋대로 살아온 사람답게 전 시어머니는 며느리라고 어려워하며 말 조심할 생각이 처음부터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 저라고 그런 전 시어머니를 좋아할 수가 있었겠어요. 굳이 시어머니까지 보태지 않더라도 저희 가정 문제만으로도 머리가 터질 지경이었어요. 자연스럽게 저는 시댁일에는 거리를 두고 최대한 신경 쓰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가끔은 그래도 자기 모친이라고 저까지 시댁에 너무 거리를 두는 걸 전 남편이 서운하게 생각하는 티를 내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본인부터 자기 본가와 떨어져 지내고 싶어하는 걸 결국은 남인 저에게 강요할 순 없었는지 별다른 말은 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그렇게 평생 호구를 잡혀놓고도 완전히 끊어내질 못하니 은근히 모질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그리 고생을 해놓고도 결국 쉽게 가족을 놓지 못하는 그런 면이 짠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정작 저 또한 그렇게 전 남편을 쉽게 끊어내지 못하고 안쓰러운 마음에 끌려다녔다는 걸 그땐 몰랐지요. 그렇게 어릴 때부터 생계를 책임진다고 남의 밑에서 온갖 고생을 다해서인지 전 남편은 다른 사람 밑에서 일하는 걸 아주 싫어했습니다. 내가 아주 다른 사람 밑에서 푼돈 그거 조금 벌겠다고 괄시받으며 일하는 건 신물이나 쥐꼬리만한 돈 그걸 월급이라고 주면서 그것도 사장이라고 요새 떠는 놈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저들이 사장이면 사장이지 무슨 내 상전이라도 되는 것처럼 구는 것 보면서 내가 그동안 얼마나 일을 갈며 살았는지 당신은 몰라. 누군들 남 밑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이 있겠어? 하지만 우리가 무슨 돈이 있다고 사업이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니고 내 가게라도 하나 하려고 쳐도 돈이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그럴 돈이 어딨어. 당신 이제 아빠야. 사업은 천천히 생각하더라도 당장 어디라도 들어가서 고정적인 수입이 있어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만은 없어.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니까 왜 이렇게 재촉이야. 당신 이렇게 보채는 것 때문에 될 일도 안 될 판이야. 자꾸 사람 피 말리지 말고 진득하니 좀 기다려줄 순 없겠어? 제 놈이 제 피 말리는 건 생각도 안 하고 저렇게 속없는 소리를 해대는 걸 보면 제 속에서 천불이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해산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어요. 이런 불안한 환경 속에서도 저희 아들은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자라났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제 아버지나 저같이 불안한 환경에서 키우지 않으려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했습니다. 저는 작은 돈이나마 어디라도 좋으니 전 남편이 어서 취업해서 고정적이고 안정적인 수입을 가져다 주길 원했지만 아직도 전 남편은 사업에 대한 미련을 쉬이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그동안 고생을 안 해본 것도 아니고 남의 돈 버는 게 쉽지 않다는 걸 평생 겪어왔으면서 왜 이렇게 사업에 미련을 못 버리는 거야? 애는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데 애 생각해서라도 하루빨리 직장을 잡아야지. 내가 무조건 사업하지 말라고 반대하는 게 아니잖아. 일단은 안정적인 수입이 있어야지. 집안 형편 좀 괜찮아지면 내가 뭐 때문에 반대를 하겠어? 어? 우리 아들을 생각하니까 내가 더 이러는 거야. 이런 기회도 쉽게 오는 거 아니야. 다른 데 급하게 취직해봤자 내가 학벌이 좋은 것도 아니고 경력이 내세울 만한 것도 아니고 또 그저 고만고만한 일자리일 텐데 그래가지고 언제 내 사업장 가지고 사장님 소리 한번 들어보겠어? 당신 아무것도 아닌 놈들이 제 아버지 사장이랍시고 나보다 몇 살 차이도 안 나면서 얼마나 더럽게 갑질을 해대는 줄 알아? 내가 그 꼴 보면서 나는 반드시 내 사업하면서 내 자식은 나 같은 더러운 걸 절대 안 보게 해줄 거라고 얼마나 일을 갈았는 줄 알아? 내가 우리 혜진이만큼은 절대 나처럼 살지 않게 해줄 거야. 그래요. 세상 어느 부모가 제 자식에게 좋은 건 물려주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것도 현실을 생각해야죠. 당장 제 아들 입에 들어갈 간식 하나 물려줄 돈 한 푼 없으면서 사업은 무슨 사업이에요. 결혼 전에는 비록 가정 형편은 좋지 않아도 제 몸 부서지는 줄도 모르고 악착같이 일하는 모습에 그래도 생활력 하나만큼은 믿어도 되겠구나 싶었는데 결혼하고 사업 생각에 눈이 멀어버린 전 남편 때문에 결혼 생활 내내 마음 편히 발 뻗고 잠을 잡은 적이 없었습니다. 도대체 전 남편의 저 헛바람을 어떻게 잠재워야 하나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결국 저는 우리 아들이 첫 돌을 지나고 어린이집 영아반에 입학이 가능한 개월수를 채우자마자 다시 생활전선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그거 식당 일 나가봤자 돈 얼마나 된다고. 당신 몸이나 축나고 돈도 안 되는 걸 왜 이렇게 고집을 피워? 그 다만 몇 푼이라도 당장 아쉬운 게 누군데. 집에서 한 사람은 매달 꼬박꼬박 돈 가져오는 사람이 있어야 할 것 아니야. 애 미래 생각하다가 이러다 당장 애 학교도 못 보낼 판인데 그럼 나라도 나가야지 어떡해. 참다 못해 폭발한 제 말에 저도 할 말이 없었는지 전 남편이 입을 꼭 다물었습니다. 저도 인간이면 그래야죠. 그렇게 저는 아침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식당에 출근을 시작했습니다. 아직 엄마 품이 절실한 아이를 아침마다 떼어놓을 때마다 가슴에 구멍이 뚫리는 기분이었지만 제겐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식당 일 또한 쉽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이후 출산하기 전까지 일을 쉬어본 적이 없었지만 그때까지는 전부 사무일이었지 몸쓰는 일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일을 시작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몸에 안 아픈 곳이 없을 지경이었어요. 하지만 가뜩이나 제가 식당에서 일하는 것을 모양 빠진다며 좋지 않게 생각하는 전 남편에게 괜히 책 잡힐 일 하나 더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혼자 이리저리 제대로 닿지도 않은 파스를 붙여가며 그렇게 서서히 식당 일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다행히 식당 사장님께서 참 좋은 분이셨어요. 분명 식당 일이 손에 익숙하지 않은 저를 보고 많이 답답하셨을 텐데 알게 모르게 뒤에서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나도 젊은 날에 갑작스럽게 사고로 남편 잃고 젖먹이 아들 하나 있는데 그 피덩이를 데리고 먹고 살 일이 막막했었어. 그 전까지는 고생이라고는 모르고 살다가 처음으로 식당 일을 시작하는데 그만 딱 죽겠더라고. 진짜 자식 새끼 없었으면 미련 없이 세상 등졌을 거야. 자기야 남편이 있지만 혼자 돈 버는 사정 내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어린 거 떼어놓고 먹고 살겠다고 여기 나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나도 잘 알아. 젊은 나이에 자기도 참 고생이다. 그날따라 식당에서 저를 함부로 대하고 하대하는 손님이 많았습니다. 하루 종일 꾹꾹 눌러 참고 있다가 거나하게 술이 올라 저를 희롱하려는 손님까지는 결국 견디지 못하고 식당 밖으로 뛰쳐나가 눈물을 쏟고 있자 사장님이 저를 달래시며 하신 말씀입니다. 사장님은 그 손님에게도 욕을 한 바가지 해주고 다신 오지 말라며 내쫓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내 남편도 몰라주는 내 고생을 이해해주고 위로해주시는 사장님이 정말 감사했습니다. 일이 고된 건 참아도 사람 고된 건 못 견딘다고들 하잖아요. 반대로 일은 고되었지만 사장님을 비롯한 함께 일하시는 식당 분들이 참 좋으셔서 힘든 일에도 결국 적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이를 맡기고 일을 나간다는 소식을 듣자 드디어 돈 나올 때가 생겼다고 돈 냄새를 맡은 모양인지 전 시어머니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예, 너는 일 나가면 나간다고 말을 해야 할 것 아니니? 가뜩이나 네 남편 사업병 걸려서 사업하겠답시고 집안에도 일절 돈 한 푼 갖다 줄 생각을 않는데 네가 생각이 있으면 네 남편 모자라는 걸 너라도 할 생각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어머니, 꿈도 꾸지 마세요. 정말 이러고 싶으세요? 어머니 말 맞다나 저 사람 사업한다며 그간 애가 크고 있는데도 제대로 집에 월급 한 번 안 갖다 준 걸 저 혼자 아등바등 해가면서 고생해도 저 어머니한테 도와달라고 한 적 없잖아요. 도와주시는 건 바라지도 않으니까 어머니도 저희한테 뭐 바라지 마세요. 얘 말하는 것 좀 봐. 내가 내 인생 다 갈아가며 네 남편 키워다 바쳤는데 해줘도 네가 해줘야지. 네가 나한테 바를 입장이니? 시어머니가 혼자 저렇게 힘들게 고생하면 나 같으면 안쓰러워서라도 한 번 더 들여다보겠다. 너희 시아버지 생각은 안 해? 또다시 제게 빨대 꽂을 생각 만만인 전 시어머니에게 부하가 치밀어 올라 대거리를 하던 제 기세가 뚝 멈췄습니다. 네, 제가 이 집안에서 유일하게 마음 붙일 상대라고 생각했던 전 시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제 남편 고생에 공동의 책임이 있는 전 시아버지도 제게 그리 좋은 인상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본인이 원해 사고를 당하신 것도 아니고 당신도 평생을 집에 누워 사셔야 했으니 그 인생이 어찌 고단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제 자식들에게 부모로서 해주어야 할 것을 아무것도 해주지 못해 자식들 고생시킨 것만은 사실이니까요. 그리고 몸이 안 좋아서 돈을 벌 수 없는 거야 그렇다 치더라도 적어도 전 시어머니가 제 자식들에게 폐악 부리는 것만이라도 좀 막아주셨더라면 둘 다 저렇게까지 못나게 엇나가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신이 아프다는 이유만으로
너무 자식에게 손 놓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저 내가 죄인이지. 내가 건강하기만 했더라도, 내가 내 한 몸이 부서지더라도 책임지고 새끼들 건사했을 텐데. 그걸 못하니 저 사람이 무슨 짓을 부리더라도 내가 무슨 할 말이 있었겠니. 그저 저 사람 성격에 자식들 버리고 도망치지 않는 것만으로도 내겐 감지덕지였어. 저 사람 괴팍한 성정에 네 남편이며 시누이며 상처 많이 받은 것 나도 잘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가 되어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으니 네 남편이 집에서 등 돌린 것도 무리는 아니지. 내가 너한테도 참 미안하다, 아가. 전 시아버지는 자식들에게 관심이 없으신 게 아니라 그나마 자기까지 끼어들면 정말로 전 시어머니가 자식들까지 버리고 도망가 버릴까 봐 사고일에 기 한 번 못 펴고 하고 싶은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시고 평생을 참고 사셨던 거였습니다. 미안한 마음에 차마 자식들에게는 전하지 못한 그 말을 제게 하시는 심정이 오죽하셨겠습니까? 그간 전 시아버지에 대해 모질게 생각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나도 사는 게 너무 팍팍해서 그동안 너무 모질게만 생각했구나 싶어 죄송했어요. 그래서 시댁에는 자주 찾아뵙지 않아도 아버님께는 전화로라도 꼬박꼬박 안부를 전했습니다. 그래, 네가 요새 식당 일 하느라고 잠잘 시간도 부족할 텐데 이 늙은이에게까지 연락을 다 주니 내가 참 감개가 무량하구나. 그간 집안에 갇혀서 누구 하나 이 늙은이 신경 써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너같이 마음씨 고운 며느리를 다 얻다니 네가 내 복인가 보다. 고맙다. 고마워. 제가 하는 건 고작 며칠의 전화 한 통이 전부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제대로 들여봐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 그 전화 몇 통에도 감사해야 하시는 전 시아버지가 짠하게 느껴졌어요. 말재주 없는 며느리의 전화가 전 시아버지의 몇 안 되는 즐거움 중 하나이셨던 모양입니다. 저는 어차피 금전적으로 도와드리려 해도 제 코가 석자인 형편이라 이렇게나마 자주 연락을 드려서 마음이나마 기쁘게 해드리자 마음먹고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도 모르게 전 시아버지와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게 돈을 요구하는 전 시어머니가 아버님을 들먹이자 그만 제 기세가 한풀 꺾이고 만개지요. 그렇다고 제 어린 자식한테도 돈 벌어오라며 성화였던 전 시어머니가 당신 남편에게라고 살뜰했을 리가 없죠. 전 시어머니가 실제로 전 시아버지께 하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목욕도 국가에서 지원하는 전문 관리인이 일주일에 2번 나올 때에만 할 수 있었고 그 외 끼니를 챙기는 것도 거의 시누이 몫이었으니까요. 전 시어머니가 전 시아버지 방문을 열 때는 거의 제 신세 한탄과 한풀이 할 때가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아버님이야 항상 저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니 묵묵히 대꾸 한 번 안 하고 그 폭언을 다 받아내 주셨으니 전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그보다 더 좋은 화풀이 상대가 없을 터였습니다. 이제 자식들이야 제 머리 굵었다고 더는 전 시어머니 폭언을 얌전히 들어주지 않았으니까요. 제가 당사자의 입장이 아니다 보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진 모르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전 시어머니가 아버님을 대하는 태도는 지나쳐도 너무나 지나친 감이 있었습니다. 물론 당신 자식을 포함해 온 가족에게 다 그랬지만 그 중에서도 아버님 때문에 본인 팔자를 망쳤다고 맹신하시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치기에는 아버님 친척들에게 뜯어낸 돈도 그간 상당했는데 말이죠. 물론 멀쩡한 남편보다야 함께 살기 힘들었으리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과연 저 성정에 저만큼 참아주시는 아버님이 아닌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았더라면 과연 지금까지 이혼당하지 않고 같이 살 수가 있었을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 시어머니의 돈 요구는 터무니없었으나 전 시아버지를 들먹이는 것에는 쉽게 대거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비록 그렇게 저한테 돈을 가져가 봤자 10원짜리 한 장 아버님께 제대로 갈지 의문스러웠지만 말입니다. 어머니, 이번이 정말로 마지막이에요. 저 이제 정말 먹고 죽으려고 해도 돈 없어요. 외벌이로 여자 혼자 애 키우기가 얼마나 힘든지는 어머니도 아실 거 아니에요. 더 이상은 돈 말씀하셔도 안 들어드릴 테니 어머니도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세요. 먹고 죽으려도 돈이 없다는 말이 거짓은 아니어서 용돈 명목으로 몇 푼이나마 보내면서도 마지막 다짐을 단단히 받아냈지만 전 시어머니에게 먹힐 만한 말은 아니었겠죠. 아마 푼돈 보내며 유세 떤다고 뒤에서 욕이나 안 하면 다행이었을 겁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마지막이라는 제 말도 틀린 말이 아니었으니 더는 시댁 사정에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무렵 전 남편의 귀가가 늦어지는 일이 잦았습니다.
제가 아이를 맡기고 식당 일을 하는 와중에도 전 남편의 사업병은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전 시어머니의 돈 요구를 굳이 전 남편에게 전하지 않았던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푼돈이나마 제가 시댁에 돈을 보낸 것을 알면 그걸 왜 그 집에 보내냐며 차라리 자기 사업하는 데나 보태지 하며 눈독을 들일 꼴이 눈에 선했으니까요. 사업이 화두에 오르면 항상 두 사람 다 감정이 상하며 끝나는 일이 대부분이었기에 저도 따로 전 남편의 일거수일투족을 캐묻지 않았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시점에는 이미 저도 전 남편을 포기한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걸 비록 그때는 식당 일만으로도 피곤한 내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들어 신경을 못 썼다고 생각했지만요. 그래서 식당에서 함께 일하는 언니가 조심스레 요즘 전 남편의 근황을 물어왔을 때도 별다른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뭐 사업한답시고 밤늦게까지 여기저기 쏘다니기나 하겠지. 그 정도가 전부였어요. 여러 날을 저를 떠보던 언니는 결국 결심을 한 모양인지 작정하고 저를 붙잡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혜진 엄마, 내가 저번에 우리 신랑하고 시내 나갔다 온 날 말이야. 그날 밤에 시내에서 자기 남편을 봤어. 근데 웬 나이 많은 여자랑, 아이고, 내가 이걸 어떻게 말을 해야. 어떻게든 제가 덜 상처받게 하려고 용을 쓰는 언니를 보면서 불길한 기운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그 광경을 제 눈으로 직접 보진 못했지만 어떤 상황이었을지는 능히 상상이 가능했습니다. 차라리 제 상상이 실제보다 더 더러운 지경까지 치닫기 전에 사실 그대로를 듣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그래서 언니에게 말했습니다. 언니, 괜찮으니까 그저 언니가 본 그대로, 있는 그대로만 얘기해 주세요. 네? 이거 참.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한 열 몇 살은 더 많아 보이는 여자랑 술집 앞에서 사람들 다 지나다니는데 둘이 부둥켜 안고 있더라고. 처음에는 자기 남편이 맞나 내가 긴가민가 싶어서 조금 더 가까이 가서 봤더니 둘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 벌써 보통 사이가 아니야. 여자가 오늘도 자기 집에서 자고 갈 거냐 어쩌냐 하니까 자기 신랑이 알았다면서 감싸 안는 게 한두 번 그런 게 아닌 것 같더라고. 보니까 여자가 돈 꽤나 있어 보이는 게 자기 남편 끼고 그 술집에 자주 갔던 모양이야. 대리가 차 빼는 동안 거기 웨이터들이 나와서 그 여자한테 90도로 인사를 하더라고. 제 마누라는 제 새끼 잘 먹이고 입혀보겠다고 손에 익지도 않은 식당 일을 하루 종일 해가며 몸을 축내고 있는데 제 놈은 그간 사업한답시고 여기저기 술 얻어먹고 돈 꽤나 있는 늙은 여자랑 놀아나며 아주 재미나게 지내온 모양이었습니다. 전 남편의 외도에 대한 분노보다는 이상하게 저 혼자 돈 버느라 고생했다는 생각에 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지금에 와서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때 이미 전 남편에 대한 정은 다 떨어진 상태라 전 남편에게 여자가 있다는 사실 자체에는 화가 나지 않았던 게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제가 전 남편과 시댁에 지쳐있는 상태이기도 했겠죠. 저는 더 고민도 하지 않고 그날 저녁 남편을 집으로 일찍 불려드렸습니다. 나 바쁜 거 알면서 왜 자꾸 빨리 들어오래? 나도 일하느라 죽겠으니 빨리 끝낼 거야. 잔말 말고 앉아. 차가운 제 기세에 전 남편이 주춤하더니 더는 군소리 않고 앉더군요. 당신 여자 있는 거 알고 있어. 더러워서 길게 말하기도 싫으니까 우리 이쯤하고 그만 이혼하자. 화도 내지 않고 담백하게 말하는 저를 보고 오히려 전 남편이 혼비백산하더군요.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남편이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밖에서 혼자 아등바등하는데 뭐 여자? 이혼? 이 여자가 진짜 제정신이야? 대거리할 기운도 없어 식당 언니가 찍어다 준 전 남편과 그 여자가 부둥켜하는 꼴을 담은 사진을 전 남편 얼굴에 집어 던졌습니다. 사진을 확인하고는 그제야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걸 알았는지 전 남편 얼굴이 사색이 되더군요. 피차 피곤하게 긴 말하지 말고 그냥 정리해. 나 당신 바람났다고 머리채 잡을 만큼 기운 뻗치지도 않고 당신이나 당신 가족들이나 그냥 다 피곤하고 삼가셔. 당신 유책 배우자니까 이혼을 해준 애만의 그런 되도 않은 소리 말고 내가 이혼 서류 다 꾸며서 보내면 거기 사인이나 해. 눈 하나 깜짝 않고 제게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며 잡아떼던 남편이 언제 그랬냐는 듯 제 앞에 잽싸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간 갈등이 많은 부부 사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저를 가여워하는 제가 한 수 접어줬다는 걸 알고 있는 전 남편이 평소처럼 비굴하게 굴면 이번에도 저를 봐주지 않을까 생각하는 속셈이 눈에 훤히 보였습니다.
여보, 이 여자는 그냥 내 사업 투자해준다고 해서 술 몇 번 마신 게 전부야. 사진이 이렇게 나와서 그렇지 정말 별일 없었다니까? 내 새끼 낳아준 당신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을 두고 딴 여자를 만나겠어. 내가 뭐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하는데 다 당신이랑 우리 혜진이랑 잘 살아보겠다고 그런 건데 내가 미쳤다고 딴 여자랑 놀아나겠어? 여보, 오해하지 마, 어? 있지만이 이 패턴도 이제 지겹더군요. 매번 있는 대로 성질을 내며 제게 잘못하고 제가 못 견뎌서 소리를 지르면 그때 잠시 꼬리를 내리는 척하고 결국 이것밖에 안 되는 사이였던 건데 주제도 모르고 난 불쌍하게 여긴 채 업보가 이런 거겠다 싶었습니다. 그래도 전에는 제 앞에서 무릎 꿇고 우는 소리를 하면 전 남편이 짠해 보이긴 했었는데 이젠 그 꼴도 그저 가식으로밖에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저는 전에 없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당신이 그 여자랑 바람을 피웠든 가서 술 시중을 들었든 그런 건 이제 나한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더 이상 당신이랑 살 마음이 없다는 게 중요한 거지. 당신 그동안 나랑 애 낳고 살면서 도대체 뭘 했니? 당신한테 진짜 이 결혼을 유지할 생각이 있긴 했어? 그럴 생각이 손톱만큼이라도 있었더라면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됐던 거야. 나도 그런 당신 계속 받아줘선 안 됐던 거고. 어미가 돼서는 남편 놈 불쌍하다고 제 새끼 먹여 살릴 최소한의 노력도 안 하는 놈을 받아줬으니 내 팔자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겠지. 그건 내 잘못도 있으니 당신 탓만 할 생각은 없어. 하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다고 해서 앞으로 그렇게 살라는 법은 없잖아? 나는 이제 더 이상 당신한테 내 인생 허비할 생각이 없으니 입 아프게 여러 소리 하게 하지 말고 그냥 이혼해. 이제 당신 갈 곳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 차라리 평소처럼 소리를 질렀으면 그러려니 했을 텐데 모든 걸 체념하니 도리어 차분해진 제 모습에 전 남편이 이번엔 정말 그냥 넘어가긴 글렀구나 생각하는 티가 나더군요. 여보 제발 이러지 마. 내가 당신 없이 어떻게 살아. 내가 당신 말고 또 누구를 믿는다고. 우리 혜진이를 생각해서라도 제발 여보. 너도 내 새끼 생각 안 하고 싸돌아다녔는데 나는 왜 네 생각해야 하니? 내가 너 바람났다는 소리를 듣고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 없다고 내 삶이 더 나빠질 일이 없더라. 지금도 혜진이 나 혼자 키워. 남편이라고 있는 건 집구석에 제대로 들어오지도 않아. 시댁이라고 있는 건 포건이 일상에 도움은커녕 재산이나마 뜯어가지 않으면 다행일까 싶은 수준에 아무리 생각해도 혜진이 앞날을 생각하면 내가 이혼을 하는 게 100번 맞아. 너 양심이 있으면 한번 생각을 해봐. 네가 아버지로서 혜진이 앞날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냉정하고 차갑게 그저 있는 사실만을 이야기하는데도 현실이 워낙에 막장이다 보니 이혼할 사유가 충분했습니다. 전 남편도 차분하게 이혼할 이유를 늘어놓는 저에게 제대로 대꾸도 못하더라고요. 저가 인간이면 마지막만큼은 대거리하지 말고 제 말을 듣는 게 맞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아무리 내가 당신 바람 피운 거 신경 안 쓰겠다고 해도 밖에서 어떤 여자랑 놀아났을지도 모르는 놈을 더러워서 내 아들 근처에 둘 순 없는 거 아니겠어? 일찍 들어온 김에 챙길 거 챙겨서 그 여자한테 가든지 당신 본가에 가든지 그건 알아서 하고 오늘부터 이 집은 들어올 생각하지 마. 이 집도 내가 해온 거니까 당신한텐 집은 없다는 것 정도야 알 테고. 2시간 줄게. 얼른 가져갈 거 챙겨서 나가. 그러고는 그냥 집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간만에 일찍 아들을 찾으러 가서 짧은 시간이나마 놀이터에서 함께 놀아주다 보니 이렇게 우리 두 식구 의지하며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었습니다. 저한테 가족이라고는 애초부터 우리 아들 혜진이 뿐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아이와 간만에 외식까지 하고 집으로 돌아가 보니 전 남편이 제 짐을 챙겨서 나간 뒤였습니다. 결국 저 없이 못 살겠다는 말도 겨우 그 정도였나 봅니다. 그렇게 저는 전 남편과 협의 이혼을 했습니다. 전 남편은 물론 지긋지긋한 시댁과도 연을 끊어냈다는 생각에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그런데 전 남편이 서류에 도장을 찍기 전 뜻밖의 부탁을 하더군요. 사실 동생한테 어제 연락을 받았어. 이번 검진에서 아버지한테 위암이 발견됐다고. 그동안 평생 아프고 누워 사신 양반이긴 하지만 이제 암까지 걸린 양반한테 아들놈 이혼 소식까지 듣게 하면 정말 어떻게 될지 몰라. 워낙 성정이 유약하신 양반이잖아. 당신 나한텐 오만정 다 떨어졌겠지만 그래도 우리 아버지는 좋게 생각했다는 거 알아. 우리 집 쪽으로는 쳐다도 보기 싫겠지만 그래도 그간의 정을 생각해서
아버지를 생각해서라도 이혼했다는 건 비밀로 해주면 안 될까? 얼마 전 전시아버지께 연락드렸을 때까지만 해도 암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듣지 못했기에 저놈이 또 상황을 모면해 보려고 수를 쓰는 게 아닌가 잠시 의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기엔 전 남편 표정이 너무 어두웠습니다. 암인 걸 아버님은 아직 모르셔? 수술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아닌데 얘기는 해서 뭐해. 괜히 노인네 죽을 날만 새고 있게. 나중에 천천히 말하더라도 아직은 모른 척하기로 했어. 그래도 당사자한테 저들 멋대로 사실을 숨겨서 될 일인가 싶긴 했으나 이제 전 남편과도 이혼하는 마당에 제가 끼어들어 말씀드릴 권리는 없는 거겠죠. 평생 누워 계시다 이제 몹쓸 병까지 얻으신 전 시아버지 생각에 속이 쓰렸으나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혜진이 양육권은 당연하고 친권까지 깔끔하게 포기하고 서류에 서명해. 당신 집안에 이혼한 걸 말하든 숨기든 그건 당신 알아서 하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당신 집안 사람 연락을 받아준다거나 만나준다거나 하는 일은 없을 테니 그리 알고. 혹여나 당신 어머니 나타나서 깽판 치면 그땐 비밀이고 뭐가 없으니까 처신 똑바로 해. 알았어? 저는 그렇게 단단히 다짐을 받아내고 나서야 제가 먼저 이혼 사실을 시댁에 밝히지 않는 것을 대가로 우리 아이 양육권과 친권을 다 넘겨받고는 전 남편과 협의 이혼을 마무리했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그동안의 지긋지긋한 결혼 생활이 이리 간단하게 끝날 수 있는 일이었다니. 그동안 미련을 떨어댄 게 우스울 지경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이 딸린 이혼녀가 되었습니다. 인생의 큰 전환점인 이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변한 건 없었습니다. 여전히 저는 식당 일을 성실히 다니고 있었고 아이도 어린이집에 잘 적응해서 저희 둘이 함께하는 생활에도 안정이 찾아왔습니다. 전 남편과 함께 살 때에도 전 남편이 육아에는 거의 참여하지 않았던 데다가 이혼하기 몇 달 전부터는 집에 들어와 얼굴 보는 날도 드물었기에 아이도 제 아빠에게 애착이 없어서인지 딱히 아빠를 찾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삶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가 된 요소들이 사라지니 마음의 여유가 생겨 가끔 진상 손님에게 시달려도 예전보다 유하게 대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렴 전 시어머니나 전 남편만 했겠습니까? 그 얻을 거 없는 결혼에서도 뭔가 얻어온 것이 있다고 생각하니 기가 차 웃음이 다 나왔습니다. 이혼 후 몇 번이고 전 시어머니가 연락을 걸어온 일은 있었으나 단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집 사정이야 그 집에서 알아서 해결해야죠. 메시지로 끈질기게 연락을 시도하길래 그냥 차단해버렸어요. 신우이도 몇 번 연락이 왔지만 역시 받지 않고 차단해버렸습니다. 다만 전 시어머니가 집을 비우는 시간에 전 시아버지께서 걸어오시는 연락은 몇 번 받았습니다. 아가, 애비도 자꾸 밖으로만 나돌고 혼자서 일까지 하면서 혜진이 키운다고 고생이 많지. 내가 거동이라도 좀 편하면 다만 몇 시간이라도 아이라도 대신 봐줄 수 있을 텐데 너한테 항상 미안하다. 여전히 그 집안에서 제 걱정해 주시는 분은 전 시아버지 한 분뿐이시더군요. 그새 병이 더 안 좋아지신 모양인지 목소리가 한 번에 듣기에도 까칠해지신 것이 느껴져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렇게 예전처럼은 아니지만 가끔 걸려오는 전화를 받으며 전 시아버지와는 몰래 안부를 주고받았습니다. 이혼할 때 전 남편의 염치 없는 요구에 기분이 상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가끔 전 시아버지와 연락도 주고받을 수 있고 이혼을 비밀로 해준 것이 아주 나쁜 선택은 아니었던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쏜살같이 흘러갔습니다. 그동안 저는 저를 좋게 봐주신 식당 사장님께서 새로 분점을 내면서 제게 과분하게도 점장 자리를 맡겨주시는 바람에 월급도 많이 오르고 일하는 시간도 제 나름대로 조절할 수 있게 되면서 형편이 좀 더 나아졌습니다. 그 덕에 좀 더 괜찮은 환경으로 이사도 갈 수 있게 되었어요. 비록 평수가 크게 차이 나지는 않지만 앞으로 아이 키울 것을 생각하면 더 좋은 환경으로 옮길 수 있게 되었으니 그저 뿌듯한 마음이었습니다. 아이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제법 안정된 생활에 요즘만 같으면 더 바랄 게 없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들이닥친 전 시어머니와 전 시누이의 등장에 그만 방심하고 말았던 거지요. 쉬는 날에 아이 어린이집 보내고 오랜만에 대청소를 마치고 쓰레기를 버리려고 문을 여는데 갑자기 집 안으로 웬 여자가 무서운 기세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강도인가 싶었어요. 이게 이젠 제 시어미도 못 알아봐? 너 아주 팔자 좋게 사는구나. 어안이 벙벙해 이 무례한 침입자를 쳐다보고 있는데 그 뒤로 전 시누이가 쓱 따라 들어오더군요. 잠시 당황하긴 했으나
이내 상황을 파악한 저는 감히 제 집에 침입한 전 시어머니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미쳤어요? 이게 대체 무슨 짓이에요? 당장 내 집에서 나가요! 내 아들 집에 내가 오겠다는데 니까 지금 뭐라고 나가란 말아야! 잔말 말고 차나 한 잔 내와라. 그러고는 제 집 소파에 턱 앉는 것이 마치 제 집인 양 굴었습니다. 하도 기가 차서 쳐다보고 서 있으니 그 여자가 그러더군요. 이게 시어미를 보고도 눈만 멀뚱멀뚱 뜨고 제 남편이 감싸주니 아주 시어미 보길 우습게 알지? 내가 부모도 없는 거 본데 없는 줄은 진작에 알았지만 마음에 안 차서 원. 어머니한테 이런 소리 들을 일 없으니 이만 나가세요. 아가씨가 모시고 오셨어요? 제가 저를 휙 노려보자 전 시누이가 슬쩍 제 눈길을 피했습니다. 어미나 딸이나 뻔뻔하긴 참 여전했어요. 저들끼리 살만해져서 집까지 옮길 정도면서 고생해서 다 죽어가는 시미 생각은 안 나디? 어쩜 부부가 둘 다 그렇게 매몰차기가 짝이 없는지 밖에서 시어미 이리 공양하는 줄 알면 벼락 맞을 거다. 괘씸한 것들! 해준 것 없으면서 바라는 건 많은 것 또한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걸 들을 이유가 없었죠. 다 제가 벌어 한 거지. 어머니 아들 집은 눈꼽만큼도 없으니까 신경 쓰실 일 아니고요. 할 말 없으니 이만 가세요. 할 말이 있는지 없는지는 내가 결정하는 거야. 아주 저들끼리만 잘 살려고 들고 천하에 못돼 먹은 것 같으니라고. 너, 네 시누이 시집 가는 거 알고는 있냐? 제 알바인가요? 전 시누이를 다시 한번 째려보니 여전히 길을 못 펴는 게 답지 않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더 말할 것도 없고 하나뿐인 오래비 올케가 돼가지고 설마 입 싹 씻고 넘어갈 생각은 아니겠지? 얘가 급하게 가느라 준비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 너 1억만 내놔야겠다. 1억이 누구 집 개 이름입니까? 아니, 돈이 적고 크고를 떠나 그걸 왜 저한테 셨습니까? 저는 치밀어 오르는 부하를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돌아도 단단히 돌았네 아주. 나한테 돈 맡겨놨어요? 무슨 강도도 아니고 내 집에 함부로 쳐들어와서는 1억이 누구 개 이름도 아니고 진짜 기가 막혀서. 그동안 그렇게 자식들 등쳐먹었으면 어머니가 알아서 하세요. 엄한 사람한테 뜯어먹을 생각 말고. 그리고 거기 아가씨 그렇게 말없이 서 있는 것도 진짜 웃기는 거 알아요? 남한테 손 벌릴 생각 말고 분수에 맞게 살아요. 그러자 그 미친 여자가 벌떡 일어나더니 제 뺨을 철썩 때리더군요. 이 여자가 기어이 돌았나 싶었습니다. 잠자코 있던 전 시누이도 제게 손까지 댈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지 기겁을 하고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미쳤어? 오빠 알면 어떻게 하려고 이래? 빨리 나와! 그 와중에도 저에 대한 미안함보다는 제 오빠에게 한 소리 들을까 성화인 것 또한 여전하더군요. 생각지도 못한 손찌검에 정신을 못 차리는 사이 두 여자가 빠져나간 것을 뒤늦게 깨닫고는 부하가 치밀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런 정신 나간 인간들을 참아줄 이유는 제게는 그 무엇도 없었으니 이에 지금껏 당해온 수모를 이자까지 쳐서 되갚아줄 차례였죠. 그 둘을 다시 만난 건 바로 다음날 경찰서에서였습니다. 사람을 쳐놓고도 경찰서에까지 오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몰랐다는 둘의 표정에 기가 막혔습니다. 아니, 고부간의 언성이 좀 높아지다 보면 집안 싸움이 좀 날 수도 있는 걸 가지고 뭔 경찰서까지 나오라고 그러세요, 네? 담당 경찰관에게 비굴하게 굴던 그 여자가 저를 발견하고는 아직도 제정신을 못 차리고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야!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감히 시어미를 경찰에 신고해? 이 본데 없는 것이 기어이 이따위 짓을. 너 한 대 더 맞아봐야 정신을 차리겠어? 어디 경찰 보는 앞에서 한 대 더 쳐보시던가. 이참에 아줌마 깜빵이나 보내게. 제가 눈을 까뒤집고 호통을 치자 여자가 순간 깨갱하더군요. 언니!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어떻게 시어머니를 폭행죄로 고소를 해요? 아무리 그래도 가족인데. 이봐요. 우리가 왜 가족이에요? 제 말에 저쪽에서 기가 막힌지 대꾸를 못하더군요. 저는 거기다 대고 바닥에 어제 바로 찍은 제 폭행 사진과 진단서 그리고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 USB까지 집어던졌습니다. 별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 사람 대접해줬더니 어디 끝도 모르고 기어오르고 감히 나한테 손을 대? 그간 내가 니들 사람 같아서 사람 취급해준 줄 알아? 인간 도리도 모르고 염치도 모르고 그저 남의 돈 뜯어먹을 생각에 거머리처럼 침이나 줄줄 흘리는 인간 쓰레기를 주제에 욕심은 많아서는. 그러고도 꼴에 대접은 받고 싶어? 내가 미쳤다고 너 시집 가는데 돈을 1억이나 해주니? 길바닥에 돈을 버리면 버렸지. 너랑 네 어미 밑으로 갈 일 없으니까 꿈 깨! 그때 경찰서 문을 박차고 전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상황이 이 지경까지 왔으니
아마 전신우이가 연락을 한 거겠죠. 부어오른 제 뺨을 본 전남편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거기다 대고 제가 소리를 질렀죠. 야! 저 미친 여자가 나보고 가족이라는데 너랑 내가 가족이니? 제 말에 전남편이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무려 3년 만에 보는 전남편은 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나마 봐줄만 했던 반반한 상판도 그간 무슨 심경의 변화가 있었는지 못 봐주겠더군요. 저 인간 저랑 이혼한 지가 3년인데 댁들 따위가 감히 내 가족이라고? 나는 당신네들이 지금 당장 총 맞아 죽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당신 같은 쓰레기 같은 여자는 나랑은 남남이라고! 제 말에 전 남편은 물론이고 전 시어머니, 전 시누이 모두 그 자리에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쓰레기 같은 놈아. 내가 아버님 생각해서 네 가족들 꼴이 하도 한심하고 불쌍해서 먼저 이혼했다는 말을 안 해줬으면 네 정신 나간 어미는 네 선에서 해결봐야 했을 거 아니야. 한심하기 짝이 없게 사는 건 참 여전하구나. 이혼이라니. 우리 집안에서 이혼이라니. 저 인간 늙은 여자 기둥서방이나 하며 사는 거 몰랐나 봐요? 행색이 저런 걸 보니 그 여자하고도 쫑났나 보지? 내가 미쳤지. 저 볼품없는 걸 남편이랍시고 당신같이 미친 여자를 시어미로 모시고 살았으니. 그래. 감히 날친 대가는 앞으로 톡톡히 치르게 해줄 테니 깽값 제대로 치르던가 깜빵을 가던가. 아, 그 늙은 여자 며느리 삼아서 깽값 내달라 하면 되겠네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경찰서 바닥에서 빌빌 기는 세 사람을 보자니 속이 다 시원하더군요. 저런 별것도 아닌 것들에게 제 귀한 인생을 처박으며 살았다니 다시금 이혼한 것이 그리 다행스러울 수가 없더라고요. 꼴을 보니 여전히 그 중에 합의금 낼 재주 있는 놈이 하나 없어 보였습니다. 행여나 합의해줄 거라고 말 같지도 않은 생각 안 하는 게 좋을 거야. 난 그간의 빚까지 쳐서 동전 하나까지 다 받아내야겠으니까. 진작 이리 살 것을. 당신네들 없으니 내 인생이 이리 상쾌할 수가 없어. 아줌마, 댁 아들이 내 인생의 오물이었어. 전 시어미 얼굴에 있는 대로 폭언을 쏟아붓고 나니 10년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뒤도 돌아보지 않고 경찰서 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 후에 전 남편과 전 시누이, 전 시어머니 할 것 없이 전화통에 불이 났지만 합의금 제시 제대로 안 하면 만날 생각 없다며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전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전 시어머니는 살던 집을 처분해 마련한 합의금으로 겨우 구치소에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게 누가 그렇게 더럽게 살랍니까? 마지막까지 외롭게 가셨을 전 시아버지야 마음이 아팠습니다만 전 시어머니야 말년에 자기 팔자 자기가 제대로 꼰 셈이지요. 합의금으로 받은 돈은 앞으로 우리 혜진이 미래를 위해 쓸 작정으로 잘 묶어두었습니다. 제 손주 앞날의 밑거름이 될 돈인데 그깟 배 좀 아픈들 뭘 어쩌겠습니까? 끔찍했던 제 시댁과의 더러운 인연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어떻게 좀 시원한 얘기가 되셨을까요?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정말 최고로 좋아하는 유튜브 채널에 그간 사연을 잘 들어온 값을 하고자 제 얘기를 보내봅니다. 값이 될지 아닐지도 모르면서 무작정 신청을 해보네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인생이지만 일단 머리부터 들이대며 용기를 발휘하는 순간이 우리 모두에게 한 번쯤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 이야기가 괜찮은 사연이 될지 아닐진 모르겠으나 일단은 한번 도전을 해보려 합니다.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도 그랬습니다. 제가 남편과 부부가 될지 아닐지 전혀 모르고 만났으니 말이에요. 너무나도 제가 심적으로 힘든 시기에 만난 사람이었기에 처음부터 의지는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살면서 남에게 뒤통수 맞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일이요. 전 있었어요. 제 편이고 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지인들이 있었는데 뒤통수를 맞고 크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제 험담을 다른 데서 해댔고 저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렸으며 심지어 거짓된 명목으로 저에게 돈도 여러 번 뜯어갔었더라고요. 전 그런 줄도 모르고 지인들을 잘 챙기며 지냈는데 그런 제 모습이 그들의 눈엔 얼마나 바보 같으며 먹음직스러운 먹잇감으로 보였을지 이 생각만 하면 지금도 치가 떨립니다. 이런 때에 만난 사람이었으니까 남편에게 금세 의지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차마 가족들에게도 내어 보일 수 없는 저의 아프고 창피한 부분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상대였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금방 나왔던 건 친정 엄마께서 무척 편찮으셨기 때문이란 이유도 있었습니다. 엄마께서 건강하셨다면 어쩌면 제가 저의 힘든 일들을 죄다 엄마와 나누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일전에도 암투병으로 고생을 하셨더랬죠. 간신히 물리쳐 놓은 암을 다시 마주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재발이란 두 글자를 영영 보는 일이 없기만을 바랬어요. 그러나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암이 다시 재발할 줄도 모르고 무식하리만치 용감하게 다들 살았습니다. 엄마께서 암의 재발을 확인하시게 된 것도 모자라 시한부란 사실을 선고받으셨을 때 전 충격으로 정신이 아득해졌고 다른 가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순간 다들 머릿속에 똑같이 생각이 떠올랐는데 그건 바로 이럴 줄 알았다면 이었습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그렇게 안 살았을 거란 후회였죠. 전 제 생활이 힘들답시고 직장 스트레스가 심하답시고 지인들 문제로 괴롭답시고 제 연애가 바쁘답시고 엄마와 가까이 지낼 수 있는 시간들을 날려버린 뒤였습니다. 다른 가족을 원망할 필요도 없었어요. 바로 제 자신이, 바로 저부터가 엄마를 챙겨드렸어야 했습니다. 엄마를 들여다봤어야 했어요. 미치도록 후회가 되더군요. 남들 다 가는 것 같던 동남아 가족여행, 그게 대체 뭐라고 이런저런 핑계를 머릿속에 늘어놓으며 엄마와 함께 가지 않았던 것인지, 어째서 더 좋은 시간을 함께 보내지 못했던 것인지 제 자신이 한심스럽기 그지없었습니다. 이렇듯 멍청하고 미련하니까 지인들에게 뒤통수나 맞고 배신이나 당하고 상처나 받는 거구나 싶었네요. 하지만 지금은 자기 비하에 빠져있기도 아까울 때야. 정신 차리자. 내가 우리 엄마를 위해 지금 이 순간 무얼 할 수 있을까? 어떤 기쁨과 행복을 안겨드릴 수 있을까? 눈물을 참아낸 전 남편과의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저와 결혼하고 싶다는 신호를 남편이 넌지시 보내오고 있었음을 전 진작에 알았기에 결혼까지 진행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었네요. 남편이 내밀고 있던 손을 제가 잡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으니까요. 제가 결혼하고 싶다고 하자 엄마께선 깜짝 놀라시면서도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죽기 전에 우리 막내딸이 시집가는 모습을 내가 볼 수 있겠구나. 여한이 없을 것만 같아. 제가 결혼이란 결단을 내린 이유와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엄마께서 세상에 계실 적에 결혼식을 올리고 싶었거든요. 제가 위로 언니와 오빠가 있는데 둘 다 진작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고 이제 저만 남은 상태였어요. 시한부 선고를 받으신 이후에 아무리 웃음을 지으셔도 눈빛이 어딘가 텅 비어 보이셨던 엄마셨는데 저의 결혼 소식에는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옆에서 친정 아버지께서 뜨거워진 눈시울을 감추시려 애를 쓰고 계셨죠. 그런 아버지를 전 모른 척 해드렸습니다. 엄마께서도 일부러 모른 척 해드리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얼마 후 급하게 상견례 자리가 마련됐었죠. 엄마께서 오래 못 사신다는 사실은 당연하게도 시댁 식구들 역시 다 알고서 자리에 나온 참이었습니다. 모쪼록 우리 막내딸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때로는 부족한 모습이 두 분 눈에 들어올 수는 있겠으나 너그러이 봐주시면 좋겠어요. 제 딸이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막내딸은 처음에는 조금 서툴 수 있어도 차근차근 성장해서 결국은 침착하게 다 해내는 아이라서 그럽니다. 시간 그리고 관용을 주시길 부탁 좀 드릴게요. 제가 언제까지고 우리 막내딸 곁에 있어줄 수만 있다면 제가 때마다 도와주고 가르쳐주겠지만 그럴 수가 없어서요. 친정엄마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너무 울컥한 나머지 하마터면 전 그 자리에서 울음을 크게 터뜨릴 뻔했어요. 근데 아버지께서 의연하게 꿋꿋함을 유지하고 계시는 걸 보고 저도 얼른 감정을 다스렸습니다. 시어머니께선 재빨리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치셨고 반면에 시아버지께선 강인한 얼굴빛을 내시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부인께서는 당연하신 말씀하십니다. 걱정 붙들어 매십시오. 본디 여자는 일단 결혼을 하는 순간부터 자기 남편의 사람이 되고 남편 집안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자는 출가 외인이라고 하는 것이 괜한 말이 아니라 진실이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집안의 당당한 일원으로 그렇게 맞이하고 그렇게 여겨주겠습니다. 아, 네. 벌써 한 가족의 일원으로 우리 막내딸을 그리 봐주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놓이고, 네. 아무튼 감사한 마음이네요.
사부인께서는 아무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절 포함해서 저희 집안 사람의 모두가 우리 새아가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돼주겠습니다. 마음 편히 가지십시오. 그 자리에서 새아가란 호칭을 들으니까 놀랍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좋다기보단 뭔가 묘한 기분이 더 드는 것 같기도 하고 왠지 그랬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친정 부모님께서도 시아버지를 보시고 살짝 놀라신 모양이었습니다. 시아버지의 기계가 대단한 것 같다면서 집으로 가는 길에 두 분 다 그런 소감을 주고받으셨거든요. 반면에 시어머니께선 인상부터 약간은 단아하며 고상하게 생기셨고 웃을 때의 모습도 인매만 살짝 조용하게 올라가니까 시아버지와는 기운부터가 딴판인 것 같다고 느낀 부분도 동일했어요. 참고로 외모만 보더라도 시아버지께서 훨씬 연상이시고 시어머니께서 더 연배가 낮다는 것이 보였답니다. 시부모님 두 분께선 마치 자석의 N과 S극 혹은 물과 기름처럼 융합이 될 수 없는데 신기하게 부부의 연을 맺으신 것 같다는 인상을 저를 포함한 친정 식구들 모두에게 안겨주셨습니다. 그 정도로 두 분이 딴판이셨고 서로 조화가 잘 되는 부분이 없었어요. 심지어는 제가 오죽하면 결혼식을 올리던 당일에도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 나란히 앉아 계시는데 각각 따로 찍은 사진을 합성해서 옆에다가 붙여놓은 줄로만 알았어요. 제가 끝내는 친정 엄마 앞에서 눈물을 찔끔 흘리고만 새 신부가 됐는데요. 친정 부모님께서 눈물을 훔치셨고 시어머니께서도 촉촉해진 눈가를 보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께서는 출정을 목전에 앞둔 장수 같아 보이셨어요. 근엄하고 경건하고 진지하고 그리고 호탕한 기색이셨지요. 결혼을 하고 나서 전 사람의 감이란 게 무섭다는 생각을 하게 됐답니다. 왜냐면 말이죠. 제가 시부모님에 대해 엄청난 사실을 바로 알아버렸거든요. 알고 봤더니 두 분께선 같이 안 살고 계셨더라고요. 뭐? 아버님하고 어머님이 같이 안 지내고 계신다고? 그럼 별거 중이시란 말이야? 언제부터? 이렇게 지내신 진 꽤 한참 됐는데 정확히 언제부터였는진 잘 모르겠어. 근데 집안 사정 때문에 그러시는 것뿐이라 별거라고 표현하기엔 좀 그렇다. 그건 왠지 우리 부모님이 사이가 나빠서 따로 사신다는 얘기 같잖아. 솔직히 시부모님께서 따로 지내신다는 게 엄청 중요한 사실로 여겨졌는데 남편은 되게 시큰둥하고 무심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제가 보인 깜짝 놀란 반응을 되려 과하다고 지적까지 했습니다. 시댁에는 주로 시아버지 혼자만 살고 계셨고요. 시어머니께선 다름 아닌 시아버지의 친누이분, 그러니까 저에겐 시고모 되시는 분의 댁에 가서 거의 거기서 지내고 계셨습니다. 그분께서 지병을 오래 앓다가 한번 크게 쓰러지신 이후로 건강 상태가 무척 안 좋았는데 시어머니께서 함께 지내시며 옆에서 간병을 하고 계시는 모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두고 남편이 시부모님께서 안 좋게 별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집안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거라고 설명한 거였고요. 시아버지께선 기세등등히 하셨습니다. 원래 여자는 그래야 한다. 결혼하고 나선 자기 시댁에 충성해야 돼. 세아가 네 생각도 그렇지? 네가 너의 시어머니를 본받아서 시댁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시댁 일가의 모든 사람들에게 충성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세아가 넌 다름 아닌 내 아들이 직접 골라서 결혼한 제목이니까 그렇고 말고. 네? 충, 충성이요? 제가 여러모로 부족한 부분이 많은 사람이라 혹시나 실망을 안겨드릴까봐 지금 이 자리에서 뭐라고 확답은 못 드리겠지만 제 나름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말을 두루뭉술하게 하는구나. 네가 남자였다면 그딴 자신감 떨어지는 말본새를 당장 고쳐야 한다고 내가 혼을 냈을 테지만 자고로 여자라면 부드럽고 때론 어리숙해야 제맛이지. 그래, 어디 한번 최선을 다해봐라. 내가 너그러운 마음 가지고 매의 눈으로 널 지켜보겠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해요, 아버님. 엉겁결에 제가 그런 대화를 하고 말았는데 시아버지께서 약간 독특한 분이시다 못해서 결코 만만치 않으신 분이란 인상을 받았어요. 너그러운 마음과 매의 눈이란 게 어떻게 한 문장에서 공존을 할 수 있단 건지 몹시도 혼란스러웠지만 내색은 않았습니다. 그런 저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건 다름 아닌 신우이였어요. 남편의 여동생 말입니다. 간병하러 가신 게 아니라 피신하러 가신 거예요. 네? 아가씨,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 엄마 말이에요.
큰 거 못되게 간병하러 가신 게 아니거든요. 요즘 세상에 혼자 어떻게 그런 환자를 내도록 돌봐요? 그럴 이유가 없는데요. 방문 요양인가 하는 거 계속 받고 계셔서 고모는 하여간 요양사들이 챙기고 있는 거고요. 우리 엄만 편하게 지내고 계세요. 저, 정말이에요? 그럼 굳이 거기 계속 있으실 필요가 없으실 텐데. 어머님께서는 왜 안 돌아오시는 건가요? 피신이라고 표현하신 것과 관련이 있나요? 당연하죠. 우리 아버지란 인간 때문에 집에 안 오시는 거니까요. 일부러 고모한테 헌신하며 시댁을 위해 평생 한 몸 바치는 것처럼 굴고 계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안 그러면 아버진 절대 엄마를 집 밖에서 지내도록 안 놔두실걸요? 우리 엄마가 진짜 현명하게 술을 잘 쓰신 거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나가서 자취한다 그럼 아버지가 분명히 어디 결혼도 안 한 여자애가 방자하고 방탕하게 나가 살려고 하냐 뭐 이렇게 난리 치실 테니까. 사택에서 직장 동료랑 사는 게 근무 필수 조건인 것처럼 저도 그렇게 꾸며놨어요. 뭐라고요? 그럼 아가씨는 직장 근처에 사택에서 사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애초에 제가 들어간 직장엔 사택이란 개념조차 없는데요. 다른 기업 다니면서 거기 사택에서 거주 중인 지인한테 부탁해서 연극을 처음에 했던 것뿐이에요. 제가 왜 집에 붙어서 살겠어요? 엄마도 안 계시는데. 아버지란 인간이 얼마나 숨막히는데. 머리가 어질어질했습니다. 시누이는 자기한테 남매 말고 자매가 있었으면 하고 평생을 바랬다고 하던데 그래서인지 저한테 굉장히 호의적이었어요. 전 반대로 동생이 없고 제가 막내였기에 저보다 어린 시누이의 존재가 은근하게 기꺼웠고요. 결혼식 때까지만 해도 시누이가 왠지 표정이 썩 밝은 것 같지 않아서 절 마음에 안 들어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보더라고요. 시댁에 들렀을 때 마주친 시누이가 저에게 먼저 부침성 있게 말을 건네줘서 반갑고 좋았습니다. 본인도 오랜만에 잠깐 집에 들른 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남편은 따로 먼저 가도록 두고 시누이랑 둘이 시댁의 근처의 카페에서 커피 한 잔씩 나누다가 그런 얘기도 들었던 겁니다. 시어머니께서 피신을 가신 것이었고 시누이는 거짓 자취를 하고 있었다니. 이러한 사실 자체도 놀라웠으나 남편과 결혼한 제 입장에선 바로 이러한 진짜 내막을 남편이 모르고 있다는 쪽이 더욱 신경 쓰였습니다. 시누이가 그러더군요. 남편에게 말을 안 한 것은 시아버지와 한패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 대목에서 제가 왠지 좋지 못한 예감을 받게 됐죠. 시누이에게 시댁의 이야기를 좀 더 듣고 싶다고 요청했어요. 조금은 머뭇거리던 시누이가 꺼내준 얘긴 이러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선 나이 30이 훌쩍 넘도록 여자를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하신 채 사셨다는데요. 그러다가 중매를 통해 결혼을 하게 되셨는데 당시에 시어머니께선 친정의 형편이 무척 어려워서 결혼이란 선택지를 고르게 되신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도 차이 나고 외모나 성격 이런 것들이 모두 극과 극인 두 분이 결혼을 하시게 됐던 거예요. 시어머니께선 고된 시집살이를 당하고 사셨다네요. 시누이가 어릴 때부터 그걸 다 봤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며느리라는 건 죄인을 표현하는 단어라고 생각했었어요.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존재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 엄마가 힘들게 당하고 사셨거든요. 당하고만 사셨던 시어머니께서 어깨를 점차 펴고 살게 되신 건 당신의 시어머니, 그러니까 저에겐 시할머니 되셨을 분이 쓰러지고 나신 이유였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시어머니께서 슬슬 의견을 내기 시작하셨고 목소리를 키우셨고 하고 싶은 대로 의지를 담아 행동하셨다고 해요. 그 이전까진 꼼짝 못하고 사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시어머니의 변화를 가장 못마땅하게 여겼던 분이 바로 시아버지셨습니다. 꼴배기 싫게. 어디서 감히 여자가 고개 빳빳하게 들고 턱을 지켜들어? 날이 갈수록 재수가 없으려니 원. 하지만 시어머니께선 당신이 지난 세월 호되게 당하고 사실 때 단 한 번도 나서주지 않으셨던 시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앙금을 대단히 품고 계셨으므로 쉽사리 기세를 꺾지 않으셨다고 하더군요. 그러다 시아버지께서 일적으로 좀 힘든 일을 겪게 되신 거예요. 원래 안 좋은 일은 한꺼번에 일어난다고 하던가요. 뿐만 아니라 그런 순간에 지인들로부터 외면을 당하셨다고 합니다. 저도 지인들 때문에 크게 상처를 받아봤기 때문에 그런 절망감이 어떤 종류인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그 이후로 시아버지께서 한동안 술독에 빠져 사셨다는 대목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네요. 술이 정말 큰 문제인 건 그 자체가 아니라 부작용에 있는 듯 싶어요. 중독적이니까요. 그리고 만취를 하고 나면 인사불성이 되고 나쁜 본성이 드러나기도 하니까요. 시아버지께선 점차 술을 드시고 날 때마다 눈이 도셨다고 합니다.
무섭게 눈이 돌아간 채로 주먹을 쓰셨고 발을 날리셨으며 집안 살림을 다 깨부셨다고 해요. 아주 어렸을 적에 머나먼 친척 집에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가 되게 시골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를 잡는 걸 봤었어요. 차 타고 그 앞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보게 된 건데도 뇌리에 강렬히 박혀서 잊혀지질 않을 정도였죠. 이웃집에서 개 잡는다는 얘기에 친척 어른들께서 그렇다면 곧 몸보신 좀 하겠구만 뭐 이렇게 말씀하셨을 땐 속이 울렁거렸죠. 애써 잊고 살았는데 시간이 흘러서 우리 엄마가 아버지란 인간한테 두드려 맞는 걸 보니까 그 개가 생각나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복날의 개보다도 더 못하게 두드려 맞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고 나니까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진짜 미친 척하고서 집에 있는 술을 죄다 갖다가 버렸었죠. 시아버지께선 격하게 분노하셨지만 남편이 시누이가 아니라 자기가 그런 거라고 나섰으며 시어머니께서 애들은 때리지 말라고 난리를 치셔서 그나마 큰일 없이 넘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시누이는 그날 이후 용기를 내서 시어머니께 중요한 얘기를 꺼냈다고 해요. 그건 바로 이혼이란 두 글자였죠. 그러자 시어머니께선 고민하시는 신용도 안 하시고 즉각 고개를 조용히 저어서 시누이를 놀라게 하셨고요. 아직은 안 돼. 하더라도 지금은 아니야. 내 새끼들, 너희들이 둘 다 성인 되고 대학 가기 전까진 안 돼. 너희들 다 키워놔야 내가 비로소 안심을 할 수가 있어. 자식들 때문에 참고 사셨고 더 참으실 작정이었던 겁니다. 그 앞에서 시누이는 차마 더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다네요. 시어머니께선 도보로 짧게 걸리는 상가 건물을 청소하시는 일만 근근히 하고 지내셨다고 해요. 더 일하고 싶으셔도 다른 일을 구하고 싶으셔도 시아버지께서 절대 허락을 안 해주셨고 용납을 못 하셨다네요. 그러면서도 판판히 놀지만 말고 돈은 벌라고 하셨다는 대목이 가장 황당합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께선 억지로 그런 일만 다니셔야 했던 거예요. 남편이 대학을 가고 난 이후 그때부터 시아버지께선 술에 빠져 하루 걸러 하루를 난동 부리셨던 행각을 멈추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시아버지께서도 아들, 장남 타령을 무척 하셨던 분이라고 해요. 그러니 귀한 아들을 위해서라도 마음을 다 잡으신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남편이 대학을 다니던 와중에 시어머니께선 참을 만큼 참았다 여기시면서 시아버지께 이혼을 요구하셨다고 해요. 하지만 시아버지께서 불같이 화를 내시며 절대 이혼을 안 해주겠다며 선을 그으셨던 겁니다. 뭐? 이혼? 감히 나에게 이혼을 요구해? 지아비를 무시하는 것도 정도가 있지. 이런 시건방진 여자를 다 봤나? 혹시 바람난 것 아냐? 딴 놈이 생긴 거지? 그래서 이혼을 하자고 하는 것이지? 맞지? 시어머니께선 이혼도 못하시고 되려 바람이 났다는 의심까지 받게 되셔서 한동안 엄청나게 고생을 하셨다고 해요. 2년 정도를 내내 감시당하며 지내셨다고 합니다. 이때 시누이는 자기가 고등학생이라서 하루 종일 학교에 있었고 입시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시어머니를 챙겨드리지 못한 게 천추의 한으로 남았다고 그랬습니다. 시누이가 대학에 들어간 이후로 시어머니를 따로 챙겨드리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점차 시어머니께서는 이 정도만 돼도 살만하다 이런 소리를 입에 올리게 되셨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어영부영 시간이 계속 흘러 이혼이란 두 글자가 끝내 완성되지 못했던 겁니다. 시고모의 핑계를 대며 나가 사시게 된 이유는 사실상 결혼 이후 첫 자유를 찾으신 셈이었고요. 세상에나 이게 다 무슨 얘기야? TV 드라마 같은 곳에서 봐왔던 시집살이 그로 인해 생긴 갈등 이런 게 바로 내 시댁에서 일어났었다고? 그리고 어머님의 지금 생활이 과연 진짜 백이 순수한 자유라고 할 수 있을까? 결국은 아버님의 눈치를 살피고 비위를 맞춰야지만 유지될 수 있는 자유생활 아니야? 그게 어떻게 진짜 자유일 수가 있는 건지 난 잘 모르겠어. 시누이에게 시댁의 지난 얘기를 듣고 나니까 머릿속이 복잡했고 마음속은 착잡했습니다. 시아버지에 대한 의견은 남편과 시누이가 갈리고 있는 모양이었어요. 같은 집, 같은 환경에서 자란 남매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신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일이었네요. 제가 남편에게 시누이한테서 시시콜콜 이야기를 다 들었다고까지는 안 밝히고 그냥 대화를 하다 보니까 시댁의 옛날 얘기도 몇 개 좀 듣게 됐단 정도로만 말을 하면서 시어머니께서 너무나도 시아버지 때문에 고생을 심하게 하신 것 같다 그랬는데요. 남편의 입장은 이러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너무 힘드셨다는 거 나도 알아. 잘 알지. 근데 그럼에도 우리 아버지 말이야. 참 불쌍하신 분이다. 아버지를 보면 그래서 난 마음이 조금 짠해. 옛날엔 태산처럼 하염없이 거대하고 높은 분으로만 보였는데
지금은 언제 저렇게 작아지셨나 싶어 씁쓸하더라. 우리 아버지 가만 보면 불쌍하신 분이니까 너무 안 좋게 생각하지 말아줘. 각자의 사정이란 게 있는 법이야. 어쨌거나 본인은 시아버지를 불쌍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는 이유가 너무 허접해서 저는 그냥 이빨 다 빠진 호랑이를 보며 눈물 흘리는 사람이 내 남편이구나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면 골치 아팠으니까요. 시누이는 단연 시어머니의 편이었으며 시아버지 같은 분이 하필 본인의 부친이란 사실이 답답하다고 했습니다.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만약에 과거로 갈 수 있다면 전 우리 엄마가 아버지 같은 인간하고 결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저란 존재가 세상에 태어나지 못하게 된다고 해도 전혀 상관없으니까 우리 엄마가 행복하게 사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나가 버린 우리 엄마 세월이, 청춘이 너무 아까워서 전 때때로 슬프거든요. 듣던 제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왜 상반된 남매의 반응들을 듣고 나서 제가 만나고 결혼한 사람인 남편이 아니라 훨씬 덜 아는 사람인 시누이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을까요? 이상하게 시누이 쪽으로 공감이 갔고 시아버지를 두둔하는 남편이 퍽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한창 설레고 행복해야 할 신혼 때였음에도 마음이 싱숭생숭했는데요. 그러던 와중 결국은 그런 순간이 오고야 말았어요. 친정 엄마와의 영원한 이별 말입니다. 유달리 엄마의 컨디션이 올라와 있어서 갑자기 안심이 되려던 찰나에 확 악화가 됐어요. 병원에선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일러줬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준비란 건 얼마간의 시간이 주어지든 간에 제가 해낼 수 있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속수무책으로 전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결혼해서 배우자가 생겼으니 저만의 편이 생기는 걸 봤으니 그것으로 만족하고 안심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친정엄마 앞에서 전 눈물이 터졌어요. 엄마, 나한텐 결혼보다 남편보다 우리 엄마가 세상 최고로 중요해요. 나 그냥 엄마하고만 살아도 돼. 그러니까 엄마, 제발 죽지 마요. 나 두고 가지 마요. 나 아직 엄마 없인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천수를 못 누리고 가서 미안해. 내가 우리 강아지들 건강하게 잘 낳아줬는지 사실 그게 제일 걱정된다. 다들 건강관리 잘했으면 한다. 나처럼 이렇게 되면 안 돼. 알았지? 특히 네 아버지 꼭 좀 들여다보고 살아. 부탁할게. 난 우리 첫째랑 둘째에 이어서 우리 막내딸까지 결혼하는 거 보고 떠나서 행복해. 여한이 없어. 엄마, 갑자기 왜 눈에 초점이 없어 보여? 엄마가 해준 감자채 볶음 먹고 싶어요. 김치볶음도요. 그거 김에 싸서 먹으면 정말 꿀맛인데. 엄마, 내가 하면 그 맛이 안 나요. 왜 그럴까요? 마트에서 제일 좋다는 감자, 그걸 사봐도 별 맛이 없어요. 김치도 제대로 묵은지 써서 해봤는데도 엄마가 해주는 그 깊은 맛이 안 나요. 난 엄마가 아직 필요한 것 같아요. 엄마, 가시면 안 돼요. 제가 엉엉 울고 있을 때 오빠가 새언니와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어린 조카 핌에도 제가 주체를 못하고 계속 우니까 새언니는 당황해서 아이를 데리고 나갔고 오빠가 저를 나무랐어요. 너는 지금 나이가 몇인데 왜 이러냐? 엄마 심란하시게 하지 마라. 컨디션 조절 잘하셔야 돼. 이 판국에 뭔 컨디션이야. 오빠야말로 그러지 마. 오빤 나보다 더 오래 살았잖아. 나보다 나이 많잖아. 엄마하고 그만큼 더 살아봤잖아. 엄마가 해준 반찬도 나보다 수십 수백 번은 더 먹었잖아. 오빤 자식도 있으니까 이제 자기 가정이 있고 가장이니까 그런 거겠지. 나하고는 입장이 달라. 너는 왜 얘기가 그렇게까지 튀냐? 우리가 다르긴 뭐가 달라. 다 똑같이 우리 엄마 자식들인데. 오빠는 지금의 내 심정을 모른단 얘기야. 그때 친정엄마께서 조용히 눈물 한 줄기를 흘리셔서 저와 오빠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언니가 들어온 건 그 순간이었죠. 밖에서 새언니와 조카를 만난 모양이었습니다. 무슨 일이라도 있냐고 물어보며 들어섰던 언닌 친정엄마의 눈물을 보고 흠칫했어요.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잘 지내라. 너희들 셋 다 알았지? 내 강아지들. 아무리 나이가 들었어도 다들 시집장가 가버렸어도 나한텐 강아지들이야. 귀한 손주들도 정말 다들 너무 이쁘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지만 그래도 너희들을 힘들게 하면 미워. 아무리 아끼는 손주들이라도 내 자식들 힘들게 하면 속상해. 나한텐 손주들보다 귀하고 이쁜 게 너희들이야. 내 강아지들.
죽어서도 영원히 사랑한다. 친정엄마께서 우시면서 말씀을 이으셨고 언닌 돌아서서 병실의 벽을 보며 조용히 울었습니다. 오빠는 병실의 천장을 올려다보며 주먹을 불끈 쥐고 필사적으로 눈물을 삼켜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 혼자서 엄마를 부여잡고 숨이 넘어가도록 꺼이꺼이 울었습니다. 제가 정말 엄마를 사랑하지만 엄마께서 절 생각하고 위하고 사랑하는 것만큼은 안 될 것 같았어요. 사춘기 학창시절은 엄마처럼 안 될 거야. 엄마보다 더 잘 살 거야. 더 잘 될 거야. 두고 봐. 이런 소리를 입에 달고 살았었는데 막상 나이를 먹고 결혼까지 하고 난 지금은 엄마의 발끝도 제가 못 따라갈 것을 깨달았습니다. 엄마, 가지 마세요. 제발 떠나지 마세요. 엄마 없이는 안 돼요. 못난 자식인 전 끝까지 그런 소리나 했습니다. 정말 바보같이. 사랑한다고 고생 많으셨다고 편히 쉬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왜 끝까지 저의 슬픔만 앞세우며 그랬던지 모르겠습니다. 엄마께선 끝내 숨을 거두셨고 모두가 비통함에 잠겨들었습니다. 아버지께선 슬픔을 가누실 길이 없어서 장례식 이후로는 식사도 거의 안 하셨어요. 깊은 슬픔에 고요에 잠기신 아버지의 모습은 다른 가족들을 걱정시켰습니다. 아버지께선 원체 조용조용하시고 점잖으시고 어찌 보면 숫기가 없는 분이셨죠. 대신에 신중하시고 진중하셔서 해사한 기운을 두르셨으며 때때로 헐렁하게 구시는 친정엄마와 상호 보완이 잘 되는 부부셨죠. 아버지 수첩에 당신이란 햇빛을 잃는다면 나는 어찌 살까 나의 이름은 해바라기인데 이렇게 적힌 것을 본 언니가 슬퍼하면서도 크게 걱정을 하기 시작했고 오빠와 작당을 하고선 서로의 집에서 번갈아가며 아버지를 당분간 모시도록 했습니다. 아버지께선 그럴 필요가 없다고 극구 사양하셨지만 언니와 오빠가 더욱 강경했죠. 언니, 나도 있잖아. 혹시 도움이 필요한 일이 생기거든 언제든지 나한테 연락해줘. 알았어. 근데 넌 네 생활이나 잘해라. 도움이 필요하단 연락을 네가 우리한테 하면 됐지 우리가 할 일이 있을까 싶다. 아휴, 언니의 그 발언이 어찌나 얄밉게 들렸던지 몰라요. 근데 분한 점은 전 정말 제 코가 석재였단 사실입니다. 첫째와 둘째가 막내보다 의젓한 건 과학적으로 정해져 있기라도 한 건지 전 엄마의 부재가 벌써부터 슬퍼서 남은 인생을 어찌 살아가나 싶어서 미칠 노릇이었고 일상을 제대로 살기가 벅찰 정도였는데 언니하고 오빤 꿋꿋하게 버티는 것도 모자라 아버지까지 챙기고 있었으니까요. 두 사람은 저보다 일찍 가정을 꾸렸기 때문이란 생각도 들었습니다. 각자의 배우자와 자식들에게 의지하며 슬픔을 나눌 수 있었죠. 저에게도 배우자가 있었고 아직 자식은 없었으나 시댁의 사람들이 대신 존재를 하고 있었는데요. 결혼 전에 남편에게 힘든 일을 의지한 전적이 있었던 전 이번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으나 실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엄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 삼남매와 나누었던 그 대화를 남편에게도 전해줬는데요. 감동을 하면서 들을 줄 알았는데 표정이 영 시큰둥하더라고요. 거기서 한술 더 뜨기도 했었고요. 당신도 당신이지만 진짜 장인어른도 유별나시다. 어차피 장모님 편찮으신 건 오래됐고 시한부 판정도 진작에 받았었잖아. 근데도 마음의 준비를 전혀 못하셨던 거야? 뭐가 그렇게 슬퍼서 어쩔 줄 몰라 하신단 건지 이해가 안 되네. 이 인간이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소린가 싶었습니다. 홧김에 말실수를 한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싶었어요. 근데 아니더군요. 슬퍼해봤자 달라지는 것도 없는데 이미 떠난 사람 때문에 계속 축 처져 있는 건 비효율적이라고 저한테 그랬습니다. 제가 엄마께서 돌아가신 이후로 힘들어하느라 자기 밥을 소홀히 차려주는 것 같아서 짜증이 난다고도 했습니다. 제가 본인을 1순위로 생각하고 챙겨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닌 듯 싶어 기분이 나쁘단 말도 뱉었고요. 툴툴거리는 주둥이를 확 때려주고만 싶었죠. 엄마를 잃고 슬퍼하는 저에게 그게 어디 할 소린가요? 냉혈한이 따로 없네. 내 상황을 듣고 나서 세상 천지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을 거야. 아닌데? 나밖에 없는 거 아닌데? 우리 아버지도 그러셨어. 원래 건강 안 좋았던 사람 죽은 게 뭐가 대수냐면서 아내가 죽었으면 그냥 새로운 여자 찾아서 재혼을 하거나 즐기면서 살면 될 일인데 뭐가 그렇게 심각하냐면서 장인어른 같은 남자는 별종이라고 하셨어. 뭐?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아버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아버님 미치신 거 아니야? 그걸 고지고대로 나한테 전하는 당신은 또 뭐야? 진짜 미쳤어?
남편이 한 말을 듣고 나서 제가 정말 머리 꼭지가 돌아버리는 줄 알았어요. 제가 화를 내자 남편은 사과를 하긴커녕 저보다 더욱 열을 내며 따지고 들더군요. 대체 본인이 저한테 따질 것이 뭐가 있다고 그랬던 건지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 상황 자체가 이해 안 되는 점 투성이었던 듯 싶습니다. 대판 부부싸움을 벌였죠. 그동안은 서로 안 맞는 지점이 있어도 싸우진 않고 참으며 넘어갔었건만 이때 처음으로 대판 싸웠어요. 살벌하고 싸늘한 냉전이 이어졌습니다. 서로 본체만체하며 나를 세우는 날들이었죠. 근데 이때 남편이 기가 막힌 짓을 벌였던 겁니다. TV를 보든지 핸드폰을 하든지 둘 중 하나만 할 것이지 둘 다 하다가 갑자기 소파에서 잠들어 버리는 건 또 뭐야? 어이가 없네. 바닥에 휴대폰 떨어진 것도 모르고 코까지 골면서 잘도 자는구나. 잠깐, 카톡 중이었던 건가 본데? 이 내용은 대체 뭐지? 설마 상대가 여잔가? 어라? 진짜로 여자네? 어느 날 늦은 밤중에 남편이 거실 소파에서 코를 골며 잠이 들었고 전 남편의 휴대폰을 바닥에 주워들었는데 화면이 아직 켜져 있더라고요. 만약에 화면이 꺼진 상태였다면 비밀번호로 잠겼을 테니까 제가 그 내용을 못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전부 이렇게 되려고 운명처럼 그때 제가 휴대폰을 주워들었던 건가 봅니다. 남편과 밤에 카톡을 주고받던 상대는 여자였는데 대화 내용이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오빠, 내가 다음에 또 위로해줄게. 목석 같은 여자하고는 당장 이혼해. 나한테 와. 매일 잘해줄 거야. 정말 그럴까? 이혼할까? 응? 얼마나 어떻게 잘해줄 거야? 나 퇴근하면 문 앞에 쪼르르 나와서 애교 피워줄 거야? 아니지. 그것보단 침대를 따뜻하게 데워놓을 거야. 이렇게 앙큼하고 센스 넘치는 여자가 내 와이프였어야 했는데. 지금 너 때문에 미치겠다. 지금 당장 너와 함께 침대를 데우고 싶어. 결혼한 남잔 걸 알면서도 노란한 여자도 정신이 나간 것 같았고 남편은 실로 미친놈이었습니다. 전 분노로 온몸을 파들파들 떨면서도 바람의 증거를 제 휴대폰으로 찍어서 남겨놓는 걸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그 여자와 침대를 데우고 있는 것인지 코를 고는 와중에 입가에 미소를 그리고 있는 남편의 얼굴에 찬물을 확 끼얹어줬어요. 으악, 차가, 이게 뭐야? 당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미쳤어? 나야말로 딱 그렇게 묻고 싶은 참이었어.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미쳤어? 바람을 피워도 어쩜 그렇게 수준 낮고 저급하게 피울 수가 있어? 이 미친놈아, 당장 이혼해. 어, 설마 내 휴대폰 본 거야? 다 알았구나. 안 돼. 제발 용서해줘. 내가 요새 너무 심란해서 잠깐 한눈 판 것이었을 뿐 그 이상은 절대 아니었어. 진심이 아니었어. 잠깐의 유흥이었어. 이러쿵 저러쿵 말은 많은데 죄다 개소리라서 너무 지루하다. 당신이 심란하긴 뭐가 심란해. 진짜 심란한 건 난데 어떻게 내 앞에서 그런 소리를 할까? 당신과 부부라는 이름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갈 자신이 난 없으니까 무조건 이혼해. 그리고 정확히 알아둬. 신뢰를 깬 건 내가 아니라 당신이야. 제가 단호하게 선언을 하자 남편이 울고불고 난리를 쳐댔습니다. 절대 이혼을 해줄 수 없다 그랬어요. 억울하단 소리도 계속해댔습니다. 너무 머리가 아팠죠. 그러던 와중 시누이의 연락을 받았어요. 엄마께서 돌아가셨을 때 시누이는 저에게 진심 어린 위로의 말을 전해준 바 있었는데 제가 요새 어쩌고 있는지 궁금하고 걱정되기도 해서 연락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자마자 남편과 시누이는 친남매지만 극과 극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완전히 상반되듯이 말입니다. 고민하던 전 남편과 있었던 일을 알려줬어요. 그러자 단박에 시누이가 크게 화를 내면서 당장 이혼하라 그랬습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 오빠랑 결혼한다 그랬을 때 전 그때 처음부터 새언니를 안타깝게 여겼었어요. 착잡했지만 이미 결혼하기로 한 거 어쩔 수 없다는 생각도 했었고요. 하지만 결국 이렇게 되네요. 아가씨가 처음에 저를 볼 때 표정이 안 좋다 생각했었는데 그게 이유가 있었던 거였네요. 새언니, 절대로 우리 오빠 용서하시면 안 돼요. 아버지가 왜 우리 엄마 따로 지내도록 허락하신 줄 아세요? 고모 간병이요? 시댁에 끝까지 헌신하도록 하게 하고 싶어서요? 아니요. 그런 건 사실 부가적인 거예요. 아버지 당신이 아무 때나 즐기고 싶어서예요. 언제 어느 때고 편하게 여자와 놀아나고 싶어서 그러시는 거라고요. 그리고 오빤 완벽하게 친탁을 한 사람이에요. 부전자전이죠.
신우이의 말에 제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혼 안 해준다고 개소리를 하며 버티는 남편에게 당장 이혼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러자 시아버지께서 즉각 저에게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남편이 징징거리며 다 일러바친 모양이었어요. 대뜸 절 향해 선을 넘었구나. 이렇게 호통을 치시더니 당장 시댁으로 오라고 하시길래 마침 저도 시아버지란 인물 자체에 분노와 혐오를 느끼고 있던 참이라 어디 한번 직접 가봤습니다. 역시나 이상한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남자가 사회생활하다 보면 실수 좀 할 수 있는 거지. 속 좁게 그걸 이해를 못 해주고 이혼까지 우는 애? 뭐? 소송을 걸어?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하는 법인데 네가 우리 집안을 망치려고 작정을 했구나? 저기요, 칠칠하지 못한 아들을 감싸실 필요 없고 댁이나 제발 처신 잘하고 사세요. 지저분하고 더럽게 사시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놈의 집안 너무 싫어서 얼른 이혼하고 두 번 다신 엮이고 싶지가 않아요. 뭐라고? 지저분? 더러워? 네가 감히 나한테 그딴 소리를 짓거린다는 것이냐? 이런 망할년이. 시아버지께서 제 뺨을 치셨어요. 제가 깜짝 놀랐으나 굴하지 않고 시아버지를 똑바로 노려봤습니다. 그러자 분노로 몸을 떠시면서 절 잡아 끌고 방에 있는 커다란 자개장 안으로 밀어넣으셨어요. 전 순식간에 문이 열린 자개장의 안쪽이 비어있어서 너무 놀랬고 그 안에 밀어넣으실 줄은 상상도 못했기에 대비하지 못하고 당했습니다. 안으로 밀쳐진 것과 동시에 문이 닫혔고 시아버지께선 손잡이에 뭔가를 끼워 넣으셨어요. 제가 바로 안에서 문을 밀어봤는데 손잡이에 걸린 물체 때문에 엄지손톱만큼의 틈이 열리는 게 다였거든요. 의외의 상황에 놀란 제가 비명을 지르며 문을 두드리자 시아버지께선 콧웃음을 치셨습니다. 무섭지? 겁나지? 그래, 그럴 테야. 아무도 원일 없는 이곳에서 깊이 반성하거라. 널 그곳에서 꺼내줄 사람은 나뿐이니 나에게 절대 복종할 마음 생기면 그때 꺼내주마. 내 아들에게 감히 주제넘게 소송 건 것도 없던 일로 해야 할 거다. 시아버지께선 절 향해서 연신, 건방지다, 반성해야 한다, 복종의 맹세를 해라 이런 말씀을 늘어놓으셨어요. 제가 너무 열이 받고 짜증이 나서 대답을 하지 않자 욕을 하시면서 자리를 뜨셨습니다. 이 상황 자체가 너무나도 역겨웠어요. 휴대폰이든 손가방을 내려놓지 말고 계속 들고 있었어야 했단 후회가 밀려들었죠. 시아버지께선 제가 처참하게 굴복할 것이라고 기대와 확신을 하시는 듯 했습니다. 전 속으로 친정 엄마를 향해 도와주세요 라며 기도를 했습니다. 극한의 상황이었으나 이상하게 두렵진 않았어요. 시아버지께선 이따금씩 제가 갇힌 곳 앞으로 와서 조롱을 하시며 저에게 눈물 콧물을 쏟으며 사죄를 하라고 강요하셨으나 전 꿈쩍 않았습니다. 그런 저를 시아버지께서 더욱 비웃으시던 바로 그때였어요. 현관 벨소리 그리고 현관문 두들기는 소리가 동시에 크게 들려왔습니다. 안에 계십니까? 경찰입니다. 문 여세요. 경찰이 찾아온 겁니다. 당황하신 시아버지께선 우왕좌왕하며 문을 안 열고 계셨으나 잠시 후 도어락 비밀번호를 치는 소리가 들리더니 놀랍게도 현관문이 열렸던 겁니다. 즐겁하신 시아버지께선 현관문이 열리고 등장한 인물을 확인하자 더욱 화들짝 놀라시며 뒷걸음질을 치시다가 엉덩방아를 크게 찍고 마으셨어요. 이럴 수가. 대체 사돈께서 여긴 어떻게 하시고? 경찰과 함께 들이닥친 현관문을 비밀번호로 연 인물은 바로 제 친정 아버지셨던 겁니다. 아버지께선 벌레 보듯이 경멸의 시선을 던지신 뒤 일부러 시아버지의 손을 발로 꾹 세게 밟으시곤 제가 힘껏 두드리고 있는 자개장 앞으로 오셔서 절 꺼내주셨습니다. 넘어지신 것 때문에 꼬리뼈의 통증을 느끼고 계셨던 시아버지께선 손까지 세게 밟히신 고통까지 이중고를 겪으시며 신음하고 계셨어요. 고소하더라고요. 우리 딸 얼굴 좀 보자. 어디 다친 데는 없고? 괜찮은 거야? 네, 저 괜찮아요. 멀쩡해요. 이렇게 아버지가 와주셨잖아요. 덕분에 무사해요. 근데 어떻게 알고 오신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집안으로 쏟아지듯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제 언니, 형부, 오빠, 새언니, 그리고 시누이였습니다. 모두 저를 향해 걱정을 쏟아냈으며 시아버지를 향해선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경위를 듣고 나서 전 놀란 눈으로 시누이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시누이 덕분이었더라고요. 저와 연락이 수시간째 안 되는 걸 이상하게 생각한 시누이가 시아버지를 슬쩍 떠봤던 거예요. 시아버지께선 아무 일도 없는 척 구셨으나 본인의 부친에 대해서라면 치가 떨릴 만큼 잘 알고 있던 시누이가 눈치를 챘던 겁니다.
그래서 엄마의 장례식장에서 만났을 때 번호를 주고받았던 제 언니에게 연락을 해서 제 친정 식구들 중에 아무도 저와 연락이 안 된다는 것까지 확인을 한 뒤 아무래도 제가 시아버지 때문에 공경에 처한 것이 틀림없다고 시누이가 그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런 추측을 한 이유를 밝히자면 시아버지께서 얼마나 저급한 분이신지 그리고 제가 남편과 어떠한 이유로 이혼 소송이 들어갔는지 다 밝혀야 했기 때문에 시누이도 망설이긴 했으나 결단을 내리고 전부 까발렸다고 합니다. 친정아버지께서 당장 먼저 출발을 하셨고 나머지 식구들 그리고 시누이까지 전부 따라온 것이었어요. 시누이가 친정아버지께 시댁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전달했고요. 이혼이 마무리되면 그때 밝히려고 했어요. 가뜩이나 아직 심란하실 아버지께 걱정거리를 더 안겨드리고 싶지 않아서 그랬어요. 죄송해요. 네가 죄송할 게 뭐가 있어. 그럴 것 없다. 이제 다 끝났으니 마음 놓고 쉬자꾸나. 우리 식구들 다 함께. 친정 아버지의 품에 안겨 훌쩍이던 그 순간 전 왠지 엄마께서 이 모습을 바라보고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더욱 푸근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전 당연히 남편 놈과 무사히 이혼을 했고요. 시아버지셨던 그분은 그때 꼬리뼈를 크게 다치신 것이었기 때문에 한동안 엄청 고생을 하셨으며 시누이와 제가 합공을 해낸 끝에 시어머니와 이혼을 하게 되셨어요. 고맙구나. 고마워. 그 인간에게 험한 일을 당해놓고도 오히려 그걸 이용해서 그 인간의 커다란 흠으로 남기고 내가 이혼 소송 걸어서 이길 수 있도록 해주다니. 너에겐 어떻게 은혜를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이렇게 하고 싶어서 해드린 것뿐이에요. 더 정확히는 아가씨와 뜻이 통했기 때문이고요.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잡아주시는 시어머니의 모습에서 전 이상하게 친정엄마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건 어쩌면 시간이 그때로부터 꽤 흐를 동안 시어머니와 더욱 돈독한 관계가 돼서 마치 모녀지간의 그림처럼 보이게 되리라는 것을 예고하는 것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시누이는 저에게 친자매 같은 존재가 됐고요. 저에게 각각 시아버지, 남편이었던 그 양반들은 알아서 그 이후로 폐가망신의 길만 걸어준 덕분에 모두가 정의는 살아있다고 즐겁게 쑥덕거렸답니다.